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 중 하나는 귀신 들린 집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변주가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중 하나를 길게 풀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오래된 주택. 가을이 되면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이곳은 한때는 따뜻한 가족의 보금자리였으나 지금은 사람의 온기를 잃은 채 서 있었다. 주인 없는 몇 년간 버려져 있던 그 집은 각종 소문으로 사람들의 입방아에 자주 오르내렸는데 그곳에 귀신이 산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대학 졸업을 앞둔 민수는 적당한 가격에 독립할 수 있는 집을 찾고 있었다.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그는 싸다는 이유만으로 이 집을 계약했다. 민수는 귀신 들린 집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그러한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는 성격이었다. 그는 이사를 온 첫날부터 이상한 기운을 느끼긴 했지만 일반적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일 뿐이라며 스스로를 달랬다. 그러던 어느 초겨울의 밤이었다. 갑자기 집 안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창문이 제멋대로 쾅쾅 닫히기 시작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씨였건만 마치 누군가 창문을 세게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이었다. 민수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밤이 깊은 탓에 피곤함이 눌러 그의 걱정을 잠시 잊게 만들었다. 다음날 학교에서 돌아온 그는 눈앞에서 약간의 저항을 느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문이 쉽게 열렸다.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집안이 그리 넓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특히 부엌 쪽에서 한기가 느껴졌다. 민수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바닥에 갈린 낡은 나무 바닥이 삐걱이는 소리를 냈다. 문제의 부엌에서는 이상한 응산감을 느끼며 지나간 일이 떠올랐다. 전에 이곳에 살았던 가족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작스럽게 이사를 갔다는 소문이 있었다. 부엌 벽면에는 낡아 빠진 식칼 자국이 어지럽게 나 있었고 그 위로 민수는 처음 보는 낯선 그림 하나를 발견했다. 그 그림은 마치 까마귀 떼가 하늘을 덮는 장면을 그린 듯한 모습이었다. 며칠 후 민수가 밤늦게까지 과제를 하다 먼저 잠든 날이었다. 그는 꿈과 현실의 경계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깨어났는데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 그의 눈앞에는 창백한 소녀의 모습이 보였다. 그 소녀는 손가락을 자신의 입술에 살짝 가져다 대며 쉿 하고 말했다. 그리고 순식간에 사라졌다. 공포에 질린 민수는 소름에 몸을 떨며 불을 켰지만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일을 계기로 민수는 그 집에 대해 더 조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수소문 끝에 전에 살던 가족이 겪었던 초자연적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은 새벽마다 들려오는 여자의 목소리와 집안을 배회하는 낯선 기운 때문에 지내지 못하고 밤중에 짐을 싸서 떠났다는 것이었다. 그 후로 그 집에 들어왔던 몇몇 세입자들 역시 서둘러 이사를 나갔지만 뚜렷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는 것이다. 민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엮인 일이 단순한 우연이나 오해가 아님을 깨달았다. 점점 더 심해지는 이상 현상들, 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발자국, 소리들이 밤마다 그의 잠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원한을 풀어야 한다는 생각에 집안 곳곳을 뒤지고 돌아다니던 민수는 결국 벽장한 깊숙한 곳에서 낡고 찢어진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전에 살던 소녀의 것이었다. 일기장에는 그 소녀가 겪었던 고통과 외로움이 솔직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가족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하고 고통을 겪고 있었다. 민수는 그녀의 흔적을 정리하고 소녀의 영혼을 위로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가족의 이름으로 작은 제단을 만들고 스스로 진심으로 기도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현상은 사라졌고 민수는 그 집에서 안정을 찾았다. 시간이 지나 소녀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널리 알리게 된 민수는 기사를 결심하고 새 주인을 기다리는 그 집을 조용히 떠났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 민수의 이야기는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새로운 공포썰로서 또 다른 변주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와 내 친구들은 늦은 여름 휴가를 맞아 강원도의 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 점이 우리의 탐험심을 자극했다. 그곳은 푸른 산과 맑은 계곡으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곳처럼 보였다. 우리는 한적한 펜션을 빌려 이틀 밤을 보내기로 했다. 첫날 밤
우리는 펜션 근처를 산책하기로 했다. 어둠이 짙어지자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이 떠 있었다. 친구 중 하나가 저 멀리 숲속에서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궁금증에 이끌린 우리는 그쪽으로 걸어갔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오래되고 낡은 표지판이었다. 신비의 숲 입장 금지라는 문구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위험한 구역 같아 보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우리는 표지판을 넘어 숲 안으로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숲은 우리가 본 적 없는 신비로운 형광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주변 공기는 비현실적으로 차가웠다.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은 점점 험난해졌고 방향 감각마저 잃기 시작했다. 우리 중 한 명이 핸드폰을 꺼내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려 했지만 화면은 작동하지 않았고 기이하게도 배터리가 순식간에 소진되었다. 그제야 우리는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다는 생각에 빠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날카로운 속삭임이 들리는 듯했고 가끔씩 발자국 소리 또한 우리의 뒤를 쫓았다.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우리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갑작스럽게 숲이 밝아지더니 우리는 눈앞에 오래된 폐가를 발견했다. 우리는 피곤함과 공포에 지친 나머지 잠시 쉬어가기로 결정했다. 폐가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지만 마치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각자 자리를 잡고 앉아 휴식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문이 쾅 닫히더니 한기가 방 안에 가득 찼다. 우리는 벌떡 일어섰고 그제야 창문에 비친 그림자를 발견했다. 그것은 이상하게도 인간의 형상이지만 분명 인간은 아니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존재는 말없이 우리를 가리켰다. 공포에 질려 우리는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숲은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탈출구는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우리를 잡아들이려는 듯 어느 방향으로 가든 같은 장소로 우리를 되돌렸다. 지친 우리는 결국 다시 폐가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밤새도록 우리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의 악몽의 굴레를 반복해야 했다. 다음날 아침 우리가 눈을 떴을 땐 저마다 의식이 흐릿했다.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처음 우리가 표지판을 발견했던 그 자리에서 깨어났다. 그 신비로운 숲도 폐가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지만 우리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탈진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펜션으로 돌아온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다는 데에 동의했고 서둘러 짐을 싸기 시작했다. 차에 올라타 지친 몸을 이끌고 서울로 돌아오면서 친구 중 한 명이 가방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다. 그것은 숲속에서 본 형광빛이 든 나뭇가지였다. 그 순간 우리 모두는 소름이 끼쳐 말을 잇지 못했다. 서울로 돌아온 이후 우리는 그 여행에 대해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때때로 꿈속에서 나는 다시 그 숲에 서 있곤 한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와 속삭임이 점점 가까워지는 그 숲속에서 말이다. 언제나 깨고 나면 식은땀으로 범벅이 된 내 몸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는 다시금 불길한 예감을 떨쳐낼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정말 끝났는지를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여름의 마지막 무렵 나는 대학 친구들과 함께 작은 산촌 마을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나를 포함해 총 4명이었던 우리는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한적한 곳에서 며칠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마을은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인터넷도 잘 안 잡히는 곳이었기에 보다 더 여유롭고 깊은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마을 외곽에 위치한 작은 한옥을 빌렸다. 이곳은 오래된 집이었지만 주인 할머니께서 깔끔하게 관리해주신 덕분에 안락했다. 밤이 되자 마을은 고요해졌고 우리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밖으로 나가 별을 보기로 했다. 밤하늘은 맑았고 수많은 별이 쏟아질 듯 빛나는 광경은 정말 경이로웠다. 친구들과 우리는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공포 이야기로 화제가 넘어갔다. 한 친구가 먼저 말을 꺼냈다. 이 근처에서 싸우다가 실종된 등산객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 나머지 친구들은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알고 보니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는 이 마을과 관련된 소문이었다. 몇 년 전 이 산에서 등산객이 실종됐고 그 후로도 몇 차례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이 산에 귀신이 산다고 믿는다고 했다. 우리는 흥미 반 두려움 반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다. 밤이 점점 깊어가자 산속의 공기가 조금씩 서늘해졌다. 원래는 산을 약간 탐험할 계획이었으나 갑자기 부는 찬바람에 그만두기로 했다. 우리는 모닥불을 끄고 각자 방으로 돌아갔다. 한옥은 나무로 지어진 탓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자주 났다. 하지만 피곤함에 지쳐 금세 잠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한참 자고 있던 중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 눈이 떠졌다. 창밖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잘못 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다시 잠을 청했으나 이번에는 분명하게 들었다. 누군가 밖에서 중얼거리는 소리였다. 나는 살짝 겁이 나서 친구들을 깨웠다. 모두 졸려했지만 내 얼굴에 드러난 두려움을 보고는 결국 일어났다. 우리는 조용히 창문 너머를 내다보았다. 달빛 아래 우리는 기이한 모습을 발견했다. 집 앞들에 서 있는 낯선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고 그 사람은 우리를 바라보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저 그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실루엣은 서서히 사라졌다.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척 다시 잠을 자려고 했다. 그러나 그 낯선 사람은 그날 밤 우리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우리는 그 경험을 마을 할머니께 말씀드렸다. 할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몇 달 전 이 마을의 한 노인이 산을 오르다가 실종되었고 아직도 찾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분은 그를 반신반의하는 목소리로 혹시 귀신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이셨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우리는 더욱 불안해졌다. 결국 우리는 일정을 앞당겨 일찍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마을을 떠나는 길 나는 뒷좌석에서 차창 밖을 내다보았다. 그 순간 마치 누군가가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 섬뜩한 느낌은 내가 차에서 내릴 때까지도 가시지 않았다. 도시로 돌아온 이후에도 가끔씩 나는 그날 밤의 경험을 떠올리곤 했다. 그 실루엣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산속에 아직도 떠도는 영혼이었던 것일까? 알 길 없는 의문과 서늘한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사라질 듯 말 듯 희미해지는 기억 속에서 가끔 그 실루엣은 여전히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써내려가는 지금도 불면의 밤을 보내며 낯선 공포가 다시 찾아올까 두려워 조심스럽게 침대를 바라본다. 각자의 상상력에 맡기며 이야기를 끝맺는다. 이 이야기를 읽는 당신에게도 그런 한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르겠다.